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가상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격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민주당의 제3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시로 유입된 망명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퀸즈 보로 지역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택 공급 문제와 식량 부족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청소년들이 쉽게 마리화나를 구할 수 있게 되며 학생 마약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보건당국이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가구당 4개의 검사 키트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홍수보호 관련 법안을 서명하면서 앞으로 집을 팔 때 침수 이력을 반드시 밝히는 등 크레딧 조항을 제거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9.11 테러로 현재 암, 폐섬유증과 같은 건강 이상 및 후유증으로 사망한 소방대원 및 구조요원이 당시 현장에서 사망한 대원 수와 맞먹을 만큼 많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뉴욕시에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재택근무 근로자가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하철 이용객이 증가했고 대중교통 시스템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위기 극복 및 자살 예방을 위해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훈입니다. 내년 11월 미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셸은 지지층도 탄탄하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제치고 압도적인 선호도 2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녀의 대선 출마론에 공화당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오차 범위보다 큰 격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민주당의 제3후보론이 부상하면서 미셸 오바마 여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지난 15일에서 20일 사이 미전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대선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는 51%, 바이든은 42%의 지지율이 나왔고 응답자의 74%는 현재 81세인 바이든이 연임하기에는 너무 고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미셸은 59세로 바이든보다 젊고 영부인 출신으로 지지층도 탄탄합니다. 지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에서도 미셸이 바이든 등을 제치고 압도적인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도 미셸이 민주당 내 경쟁은 물론 대선에서 트럼프와도 맞붙을 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22일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은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판을 떠날 것으로 본다며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의 킹메이커들이 조 바이든을 버리고 미셸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으며 공화당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전 영부인 미셸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택하면 당을 결집시킬 수 있다며 흑인 여성 미셸 후보가 대선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유권자들 표심을 잡는 데도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미셸 여사가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그녀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싶지 않다고 반복해서 말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코미디언이자 인기 팟캐스트 진행자인 존 로건이 자신의 방송에서 미셸 오바마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선 출마론이 퍼졌지만 당시 미셸은 나는 정치와 맞지 않는다며 정계 진출설을 부인했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민주당 내에서 점점 줄어들자 미셸의 대선 출마론이 끊이지 않는 것인데 미셸은 작년 7월 두 번째 자서전 우리가 품은 빛의 출간 계획을 밝혔을 때도 차기 대선 운동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로 유입된 망명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퀸즈보로 지역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퀸즈보로는 주택 공급 악화와 공립기후 시스템 부담 그리고 식량 부족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주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업무기록평가 정보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회계연도에 들어 지난 8월 말에서 현재까지 서류에 퀸즈 소재의 거주지를 적어낸 망명 신청자는 총 39,131명으로 뉴욕시 5개의 보로 가운데 가장 많은 신청자가 퀸즈에 거주하고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올여름 약 10,000명이 퀸즈에 거주할 의사를 밝혔고 약 9,000명은 브루클린에 추가 유입될 예정이라고 뉴욕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퀸즈 다음으로 망명 신청자가 많이 유입된 곳은 브루클린 36,579명이었으며 브롱스 18,910명, 맨해튼 16,151명, 스태튼 아일랜드 2,462명 순이었습니다. 도노반 리차드 퀸즈보로장도 이미 주택 공급이 모자란 상황이었던 만큼 문제가 더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망명 신청자들 상당수가 자녀가 있어 공립교 시스템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퀸즈 지역 거주자들의 식량 부족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자라 자선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퀸즈 어린이 5명 중 1명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안정적으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 어린이 중 영양이 부족한 비율인 10%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봄부터 현재까지 뉴욕시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 수는 1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시정부는 총 17개의 인도주의 구호센터와 총 210개의 긴급 쉘터를 열었습니다. 뉴욕시 곳곳에서는 추가 쉘터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브롱스 맨해튼 칼리지 전 기숙사 건물 앞에서는 이 건물을 쉘터로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와 퀸즈 엘리펀트 파크 남단 등에서도 망명 신청자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학교에서 약물 사용, 마리화나 흡연 등 학생들의 마약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들의 마리화나 소지가 합법화된 데 따라 집행기관의 단속이 약화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김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포스트는 2022년에서 2023학년도 뉴욕시 학생의 불법 마약, 알코올, 규제 약물 소지 및 무단 사용 비율이 전년도 대비 17% 증가했다며 학생들이 수업 전후 규칙적으로 마리화나를 피우는 추세라고 보도했습니다. 퀸즈 어거스트 마틴 고등학교 교사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교내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거의 매일 본다며 눈이 충혈돼 있거나 나른한 상태를 보이는 등 마약에 취한 상태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뉴욕주의 기호형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학교 현안 관련 연설에서 뉴욕시 전 지역에 퍼진 불법 마리화나 상점으로 인해 학생들의 마리화나 사용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등굣길에 위치한 마리화나 상점들이 매일 문전 성시를 이룬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트럭 등 편법 판매점이 생겨나고 일반 성인들의 마리화나 소지가 합법화되면서 집행기관의 단속이 약화되는 등 청소년들도 비교적 쉽게 마리화나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등교 시 교문에서 금속 탐지기 검사를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플라스틱 베이프를 활용해 이를 통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퀸즈 어거스트 마틴 고등학교 11학년 학생은 학생들이 3-3-5 모여 화장실에서 마리화나 혹은 전자담배를 피운다며 플라스틱 베이프를 사용하면 금속 탐지기에 걸릴 일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 불법 마리화나 상점이 상당히 많음에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주가 올여름 불법 마리화나 판매 근절을 위해 불법 판매 업소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학교에서까지 실효성을 발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약물 중독 상담 및 관리를 담당하는 카운슬러도 줄어들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중독 서비스 지원국에 따르면 2006년 500여 명이었던 카운슬러는 지난해 약 28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이 각 가정에 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비상세트를 종료한 후 4개월 만입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각 가정에서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가구당 4개의 검사 키트를 지원합니다.
보건당국이 검사 키트를 다시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는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감염자 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전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만 500명으로 전주보다 8% 증가했습니다. 2달 전인 지난 7월에 비하면 3배 넘게 폭증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12일 CDC는 코로나19 신종 변이에 대응하는 파이저와 모더나 개량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CDC는 개량 백신 접종 대상은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주문을 위한 정부 웹사이트는 2022년 1월에 시작돼 올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때까지 이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7억 5,500만 건의 무료 키트가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1일 행정부는 코로나19 검사키트 제조업체에 6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으며 행정부는 전국에 약 2억 개 분량의 검사키트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1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여 만에 종료하면서 그동안 무료로 제공해왔던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를 개인 부담으로 전환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과 노인 대상 의료보험이 아니라면 자체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집을 팔 땐 침수 이력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뉴욕주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홍수 위험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홍수 보호 관련 법안들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크레딧 조항을 제거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판매자는 해당 부동산이 홍수 위험 지역에 있는지 혹은 이전에 침수된 적이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전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 $500의 크레딧을 제공할 경우 침수 이력을 공개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주 환경보존국이 해안선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인위적 통제가 아닌 자연 기반의 규제와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의 영향에서 뉴요커들을 지키는 데 한 발짝 나아갔다며 홍수의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자연보호구역을 복구하고 정기적 위험에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셀리 메이어 뉴욕주 상원의원은 허리케인 이다 이후 많은 유권자가 홍수 피해 지원을 요청했다며 홍수 위험과 기후변화 관련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시간당 2인치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경우 4인치 이상, 일부 지역의 경우 1피트 이상 물이 잠길 수 있는 일대를 표시한 홍수 위험 지역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홍수 위험 지역으로는 퀸즈 북동부 한인 밀집 지역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 유니언 스트리트 등을 포함한 루즈벨트 애비뉴 일대와 리비치 공원 인근, 한인 상권도 다수 집중돼 있는 머레힐 162 스트리트, 샌포드 애비뉴와 43 애비뉴 사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어번데일역 인근 등이 위험 지역에 속했습니다. 지도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올해로 최악의 테러로 기억될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2주기가 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투입됐다가 후유증을 앓고 사망한 소방대원 및 구조원의 숫자는 사건 당일 사망한 대원들의 숫자와 맞먹는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들 중 30%는 암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9.11 테러 당시 현장에 투입됐다가 건강 이상 또는 후유증으로 사망한 뉴욕시 소방대원 및 구조요원의 숫자가 테러 당일 현장에서 숨진 대원 수와 맞먹을 만큼 많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성명을 통해 최근 은퇴한 소방대원 2명이 숨졌다며 이들의 사인은 9.11 테러가 유발한 질병으로 파악됐으며 암과 폐섬유증을 알아봤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국은 이로써 9.11 테러 관련 질병 및 후유증으로 사망한 소방대원 및 구조요원은 모두 343명으로 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22년 전 9월 11일 테러 당일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다 사망한 대원들의 숫자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로라 카바나 뉴욕시 소방국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는 9.11 테러 당시 하루 만에 343명의 영웅들을 잃었으며
지금까지 현장에 투입됐던 요원 343명이 테러 관련 질병으로 투병하다가 추가로 세상을 떠났다며 뉴욕시는 테러에 맞서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살리려던 이 영웅들에 대한 기억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9.11 테러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직원 가운데 11,000명이 여전히 이와 관련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30%인 3,500명은 암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2년 전 9월 11일 발생한 테러로 뉴욕시 맨해튼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향해 알카에다 세력이 납치한 여객기 2대가 돌진하며 최악의 테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알카에다는 총 4대의 민간 여객기를 납치해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과 남쪽 건물, 그리고 국방부와 펜실베니아 생크스빌로 비행기를 돌진해 9.11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이 테러로 인해 뉴욕에서만 2,753명이 사망했으며 국방부 건물 충돌로는 18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근로자 가운데 재택근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지하철 이용 승객이 20% 가까이 늘었으며 특히 고객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직종의 사무실 복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지하철 이용객이 증가하며 대중교통 시스템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맨해튼 주요 사무실 근로자의 58%가 사무실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 가운데 44%는 주 3일 사무실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맨해튼 주요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고용주 140여 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평일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이용 승객이 급증하면서 특히 로어 맨해튼 지역의 지하철 승객 수는 작년 대비 2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100% 원격으로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올 초 10%에 해당됐지만 현재는 단 6%만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군별로는 고객들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부동산업, 금융서비스업, 법률 분야에서 사무실 근무 전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기술 분야 및 미디어 업계, 회계 부문은 여전히 재택으로 글을 쓰거나 원격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원격 근무율이 높은 직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원격 근무 비율이 높은 직업군에는 대부분 업무가 컴퓨터 기반이거나 고객을 대면할 일이 거의 없는 직종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사무실 복귀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가장 지하철 승객이 많이 증가한 곳은 맨해튼 허드슨 야드역과 7에비뉴역으로 각각 승객이 20%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가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각 부처와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캐티 호코 뉴욕 주지사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뉴욕주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소화되고 우울감을 겪으며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뉴욕주 정부는 정신건강국 및 교육국, 주저녁 공영미디어와 협력해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위기 극복 및 자살 예방을 위해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유치원부터 12학년에 이르는 주 전역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방송국으로 유명한 PBS 방송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실질적인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정신건강국 및 교육국의 지원으로 W넷그룹이 제작한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은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약 50여 가지의 비디오 영상을 통해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 주제별로 나눠 교육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뉴욕주는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주 전역의 청소년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이 같은 다자간 협력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교육국과 정신건강국의 지원 및 협력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 우울증, 스트레스 및 불안으로 인한 자해, 소셜미디어 및 약물 중독 및 자살 등에 대해 전문가적인 관점과 교육자의 관점, 그리고 학생들의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며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툴이나 전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PBS 방송국과의 협력을 통해 PBS의 교육용 미디어로 뉴욕주에서 교육자로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무료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약 70만 명의 교육자가 학교 수업에서도 해당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특히 10대 소년들에 비해 소녀들이 우울증을 겪는 비율이 10년 새 크게 증가했다고 밝히며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성소수자 등 소외계층일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뉴욕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뉴욕주 경찰은 작년 주에서 7,000건 이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35명이 사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의회는 코로나19 이후 약물 남용과 음주운전 사건이 증가했고 수십 년간 쌓아온 노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주 경찰은 유치원에서 12학년 학생들에게 음주운전과 이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들은 음주운전 기준을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0.08%에서 0.05%로 낮추고 가중처벌 기준은 0.18%에서 0.12%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퀸즈 내 5개 초등학교를 포함한 뉴욕주 22개 학교가 연방교육부가 지정한 내셔널 블루리본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퀸즈에서 블루리본 학교의 영예를 아는 곳은 플러싱 PS244, PS242, 베이사이드 PS205, 리틀렉에 위치한 PS221 등입니다. 블루리본 스쿨 프로그램은 공립과 사립, 초중 고등학교 중에서 학업 성취도에서 우수함을 보여주거나 학생들이 큰 발전을 이뤄냈을 때 그리고 학생들 간 학력 격차가 적은 학교를 대상으로 점수를 부여해 수상 학교를 선정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가계 재정에 대한 최신 보고에 따르면 부유한 축인 상위 5분의 1은 현금 저축이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당시보다 약 8% 더 많았습니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그룹인 그 다음 40%는 지난 분기의 현금 저축액이 팬데믹 이전보다 감소했고 가장 가난한 나머지 40%는 같은 기간 8% 줄었습니다.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는 올해 6월 은행 예금 및 기타 유동 자산이 지난 2020년 3월보다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쓸 수 있는 구매력이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계의 여유 현금이 부족해 경기 하강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보이스피싱 사기가 최근 미주 한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A씨는 지난달 2번 연속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한국말로 카드 비용 결제가 안 돼 연락했다며 800으로 시작되는 한국어 고객 지원센터로 연락하라는 보이스메일을 받았습니다. A씨는 발음이 어눌해 내용을 알아듣기 어려웠고 조선족 보이스피싱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르는 전화 사기 수법이 점차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까운 지인이나 회사를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형태로까지 사기 영역이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무료 전화인 800, 877 전화번호를 이용해 카드비가 연체됐다거나 난방가스비가 밀렸다는 등 상대방의 겁을 줘 금전을 가로채는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